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명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업데이트 및 건강상식 Q&A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가 중요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앞으로 계속 중심으로 해서 이 의학수다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코로나19 이게 그 19가 코로나19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19라고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뭐 의견이 분분했었죠.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마 그 2월 달인가 그때 유행하기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명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발음을 19가 아니고 19로. 뭐 여러 가지 뭐 발음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코로나19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근거 없는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요거는 좀 이따 시간 남으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먼저 코로나 현황 한번 좀 알아볼게요. 신호가 없네요. 이거 왜 이게 아마 그 배터리가 다 닳았나? 그런가 본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요즘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500명대도 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500에서 600명대. 뭐 이전에 보면 뭐 이전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서 정말 500명, 600명 정말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막 8, 900명, 1000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봐야죠. 봐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일단 우리나라 그 예년 그 경험을 보면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 보통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많게는 그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 의증으로 해서 진단명 중심으로 하면 많게는 뭐 130만 명 이상까지도 130만 건 이상도 그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러죠. 보통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한 달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12월이 사실은 그 평균 기온도 봤을 때 이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하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 같은 거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영상 한 7도, 8도 이 정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대략 7도, 8도 정도, 그다음에 뭐 좀 건조한 조건에서 그 코로나19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죠. 이거 다 꺼졌습니까? 다 준비해 놨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조금 당황스럽군요. 제가 다 이거 찾아 놨었는데 할 내용을 죄송합니다. 복구를 하면 되겠구나. 복구를 하면.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딸기80님, 랭커님, 스톤킴님, 장길남님 등등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오늘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은 격상이 됐죠.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5단계 기준이 한 세네 가지가 되는데 확진자 수 전국 확진자 수 일주 평균이 4,500명 선 이상이거나 이전 단계에 비해서 그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급격한 환자 증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고요. 이 격상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신규 확진자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꼭 2단계, 2.5단계 기준으로 300, 400, 500 이 기준이 과연 근거가 명확한가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아마도 뭐
병상 수용력 이런 것들을 갖고 하긴 합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또 좀 많은 논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물론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집에만 있다면 바이러스 확산되는 속도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사회생활을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2.5 단계에서 9시까지는 음식점이 영업을 할 수가 있지만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되는 거로 돼 있죠. 근데 이 9시 기준도 과연 이게 근거가 정말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10시나 11시까지 비교했을 때 물론 빨리 그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다들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확률적으로도 그 확진자 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인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5 단계 상황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 실내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스크린 골프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문을 닫게 됐고 실내 그 체육 시설 있죠. 그런 거 다 문 닫고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 다 문 닫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3주라고 돼 있죠. 올해 말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마 50명 이상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죠. 50명 미만으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코로나 라이브 말고 일단 코로나 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보드. 자, 코로나 여기 있고요. 코로나 라이브가 있고 코로나 19 실시간 상황판.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6,800만이고요. 사망자가 155만 명. 그래서 치명률, 이거는 이제 확진자 치명률이죠. 확진자 치명률이 2.28%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한 5, 6%에 비하면 2.28%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8,000명, 약 4만 명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요. 552명 사망자, 치명률이 1.4%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그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치명률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 자, 미국 1,500만 명. 전체 그 6,800만 명 중에 거의 2724. 그러네요. 20%. 전 세계 확진자의 2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연일 20만 명 내외로 환자 수가 많습니다.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고요. 2위가 인도 970만 명,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등이고, 그러니까 그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국가들 보면 대개 이제 OECD 국가들 34개인가 6개인가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이 상위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역 대책 그리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낮아져서 지금 100위권까지 갔죠. 90 몇입니까 지금? 응? 왜 우리나라가 없지? 여기 있군요. 91위권에 해당합니다. 근데 발생률요, 저 100만 명당 발생률로 보면 우리나라가 215개 국가 중에 55위, 즉 100만 명당 756명으로 좀 낮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 숫자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자, 최근 들어 이제 우리나라 일변 환자 수 보면요. 최근 일주일 동안 12월 1일 511명, 540, 그리고 629, 그래서 631명까지 최고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제 그제 615명 했다가 어제는 다시 또 600명 가까스로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어떤가? 근데 오늘은 같은 시간대
지금 현재 최근 시간 오후 7시 11분 기준으로 해서 어제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 68명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컨대 이거 뭐 저녁 11시까지 12시까지 봐야 합니다만 이게 들쑥날쑥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또 내일도 600명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코로나 소식, 대표적인 소식이 뭐냐?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백신 계약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총 정부에서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계획을 체결했고요. 내년 2월부터 3월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백신 접종할 예정인데 잘 아시는 대로 고연령 그러니까 70 혹은 80대 고령층과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먼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저같이 의료인들 중심으로 먼저 접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병원 단위에서 했습니다. 이게 주사제다 보니까 병원에 직접 와서 이제 맞아야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1일 이번 주 12월 지금 이게 8일이죠. 3일 후인 12월 11일 날 아마 승인을 하게 되면 12월 12일이나 이 정도부터 11일 혹은 12일부터 미국은 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이제 독일 뭐 몇 개 나라들도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했었죠. 이 4,4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한 몇 명 정도니까 우리가 5천만 명 내외가 되니까 한 70, 80%가 좀 넘죠. 85%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백신을 1,000만 명분은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공동 그런 단체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제약 회사로 총 한 4군데인가요? 5군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3,400만 명분 해서 총 4,400만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가장 기업별로 가장 빠른 제약 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네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천만 회분의 백신 선구매를 위한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 혹은 3월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할 예정이고요. 기업별로 백신 4군데가 뭐냐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약센? 네, 이런 데요. 주로 이제 mRNA가 화이자, 모더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약센은 바이러스 전달체, 벡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도 독성이 좀 덜한 아데노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를 하나의 전달체, 매개체, 벡터로 해서 여기에 코로나19의 유전 정보 RNA를 담은 이 전달체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체를 생성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한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이 됐냐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한 44,000명 대상으로 했고 모더나도 한 3만 명대. 적은 수가 아니죠.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시험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2, 3개월 관찰했을 때 급성 부작용 별로 크지 않은 거로 현재 보고되고 있고 효과는 90%에서 95%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요게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이 장기간 관찰했을 때 부작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관찰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가 되긴 합니다. 2번째는 이제 항체가가 몇 개월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한두 달만 항체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걸릴 수 있을지 아니면 뭐 5, 6개월 이상은 갈지. 참고로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개월 내외 6개월까지도 가죠. 전해 10월, 11월 정도에 접종을 하면 12, 1, 2, 3, 4월 정도까지도 효과가 보통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영국도 벌써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 숫자는 500명 이상 600명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추세를 보면 최근에 약간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그 코로나 추이 일별로 보면요. 보시면 계속해서 69만 명, 69만 7천 명까지 최근에 올라왔었다가 전 세계 추세는 약간 한 3-4일 동안, 4-5일 동안, 3-4일 동안 조금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별로 봤을 때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2-3일 전까지 최고로 23만 5천 명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최근 2-3일 약간 줄어드는 것이지만 이것도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 미국이 전 세계 22% 확진자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거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11월 24일, 요건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바로 한 1-2주 전에, 2주 전에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 저널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미국 내에서 여러 개 지역별로 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항체 양성률,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양성률이 얼마냐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뭐 1%에서부터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23%까지.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요건데요. 이게 요 논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요건 이제 옛날 논문이에요. 최근 논문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바로 오늘자로 저한테 이메일로 오는 논문인데 그걸 보니까 지역별로 해서 항체 양성률 보니까 실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거기에 약 10배 이상의 감염자가 생겼다. 요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위스 연구 결과와 좀 비슷합니다. 실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보통 치명률을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아까 얼마나 됐습니까? 코로나 현황판 보면 전 세계 치명률, 확진자 치명률이 2.28%죠. 2.28%. 우리나라는 1.4%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는 38,000명, 전 세계적으로는 6,800명인데 실제적인 환자 감염자 수는 얼마냐 이 말이죠. 확진자 말고, 확진자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검사해서 이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거 말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또 상당수 최소한 30%에서 40% 이상은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몸에 생겼으면 감염을 과거 감염 앓고 지나갔다는 거로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로 보니까 10배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 전 세계 지금 6,800만 명이면 미국 연구도 그렇고 스위스 연구도 그렇고 이것의 10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6,800만 명이 아니고 6억 8천만 명이 이미 감염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3만 8천 명이 아니라 38만 명에서 40만 명이 감염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감염자 치명률과 확진자 치명률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자 치명률, Infection Fatality Ratio라고 해서 이 감염자 치명률이라는 건 분모가 실제 감염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분자에다 놓고 100을 곱한 건데 이 감염자 치명률 말고 감염자 치명률을 보면 대략 0.5에서 1%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 세계는 2.29, 우리나라 1.4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0.5에서 1%. 참고로 독감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치명률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0.05에서 한 0.1% 내외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사망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그러면 인제 그 속설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질문을 올려 주십시오. 장길남 님, 네, 질문입니다. "백신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에 또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RNA가, 이게 RNA 바이러스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구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외피가 있고요. 이 외피에 어 단백질들이 몇 종류가 있죠. 특히 그중에 하나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숙주 세포에 안에 들어와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에 딱 들러붙는 역할을 합니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 이 외피가 있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따로 핵이 존재하진 않고 그냥 RNA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변이라는 건 인제 이 RNA에서 결국에는 원래 RNA가 본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뭡니까? 3가지로 이루어졌죠. 가운데 보면 5탄당이라고 있고 탄소 5개로 이루어진 당이 있습니다, 당. 그리고 옆에 염기라는 게 있죠, 염기. 염기의 종류는 뭐 총 5종류가 보통 있는데 RNA에서는 4개가 있고요. 아데닌, 구아닌, 뭐 우라실, 티민,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염기 이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탄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인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요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요게 염기가 각각 다른 것들이 쫙 사슬처럼 배열이 된 게 이제 그 사슬 RNA 혹은 DNA 사슬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 이 염기의 배열 자체를 갖고 이 RNA를 그 진단하기도 하는데, 변이란 게 여기서 하나의 그 염기 배열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mRNA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들이 또 안 들을 가능성도 사실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독감 예방 접종 1년에 한 번씩 할 때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매년 약간씩의 변이나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인영 님,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 근처 지나가도 감염률 높을까요? 그렇죠. 담배를 피우면서 훅 내뱉으면서 거기에 뭐 타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근처에는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JI 밀가루님, 백신 언제쯤 접종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은 앞으로 한 3-4일 후부터 접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오늘 발표했는데 4,4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을 했고,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계획이 또 일정이 바뀔 수 있겠죠. 좀 더 그 개발 속도가, 그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부작용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그러면 좀 더 빨리, 그래서 1월 중이라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랭커원님,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충돌할 수 있나요? 충돌할 수 있냐는 말은 일종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혹시라도 어느 서로 간에 그 효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부작용들이 심해질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뭐 독감 백신은 우리가 1달 전, 2달 전에 다 맞은 상황이고요. 코로나19는 뭐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되니까 뭐 같이 충돌, 상호작용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사실 연구가 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아직까지 이 독감, 코로나19 백신이 아주 단시간 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효능은 어느 정도 지금 큰 대규모 몇 개의 임상시험에서 나왔지만
안전성의 문제는 아직까지 장기간 이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코로나 근거, 속설과 관련한 거 한번 얘기를 해 보면서 또 Q&A도 해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이 항목이 영어로 Mythbusters, Ghostbuster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던가요? 영화 제목이? 이게 바스터가 이제 깨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Mythbusters 그러면 이게 그 미신을 깨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Mythbusters 동명의 이름으로 옛날에 무슨 TV 프로그램이 외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알고 있던 이게 과연 진실인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여기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미신들 잘못된 거에서 야, 이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소제목들 있죠? 여기 보시면 5G 모바일 네트워크, 그다음에 알코올, 엔티바이오틱스 이거 관련한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또 저랑 많이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저의 전문 분야와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 cannot cure COVID-19.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보충제, 그러니까 영양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들이 코비드-19 코로나19를 치유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 이유는 현재까지 진짜 이런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에 있어서 증상을 경감시켜주고 또 회복 기간을 짧게 해준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임상적인 거, 즉 사람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미신 중에 하나다. 근데 일부 뭐 자연요법 그다음에 보안 대체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게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환자를 보고서 자기 환자 보니까 비타민 주고 주사 맞췄더니 이 환자에서 줬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사람들만 몇 명만 보고서 그걸 이제 침소봉대하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거 여기에 적혀 있고요. 두 번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말라리아, 항말라리아제인데 항말라리아제가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연구 결과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코비드-19 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임상적인 이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근거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해서 솔리데리티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솔리데리티가 연대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연합한다는 거죠. 국제 다기관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시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에서 주관했냐면 바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의학적으로 가장 저명한 의학 학술지가 바로 NEJM이라는 의학 학술지가 있거든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볼게요. NEJM 그다음에 Solidarity Trial. 요거 바로 따끈따끈한 며칠 전에 임상시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요거는 그 전에 공식 학술지 발표되기 이전에 논문 저장소들 있죠. 매드릭스부터 몇 군데 이런 데 발표는 됐었는데 그거는 피어 리뷰라고 해서 동료 전문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그런 연구 결과였는데 그 연구 결과를 결국엔 전 세계 의학적으로 가장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NEJM, 이게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학술지죠.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영향력 지수가 70이 넘습니다. 73인가 이렇게 되죠. 전 세계 2위, 3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2020년 12월 2일 지난주 우리나라 날짜로 3일 정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해서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핵심이 코로나19 환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약제를 총 4종류를 임상시험했어요.
가장 초기부터 이슈가 되고 있던 렘데시비르라고 하죠. 렘데시비르,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로피나비르라는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페론 베타 1 알파라고 해서 인터페론, 일반적인 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죠. 이 네 가지를 이제 리퍼포티드 드럭이라고 해서 신약 재창출,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약을 또 다른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영어가 좀 발음이 안 되네. 리퍼포스트. 퍼포스가 목적인데 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총 30개 국가 405개 병원에서 총 11,000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무작위로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균등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2,750명은 렘데시비르, 요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다가 실패했고, C형 간염 치료제로도 초기에 개발했다가 실패했던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기전상 바이러스 복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경험적으로 요거랑 그다음에 항말라리아제 954명, 로피나비르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인터페론 2,000명, 그리고 나머지 4,000명에 대해서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임상시험의 단점은 뭐냐면 위약, 플라시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약제를 썼을 때 사망률, 한 달째 사망률을 비교해 본 거죠. 사망률은 비교했는데 이전과 봤을 때 약을 쓰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트 레이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약을 쓰지 않은 그룹에서 사망자 숫자를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다가는 이 약제들을 썼을 때 사망자 숫자를 분자에다 놓은 거죠. 1보다 낮으면 오히려 사망자 수가 적다는 거죠. 약을 안 쓴 그룹에 비해서. 그런데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0.9, 약간 낮긴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요. 90% 신뢰관이 0.8부터 1.1 사이, 중간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계적인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항말라리아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19, 오히려 사망자 수가 약간 높아요. 물론 통계적 유의성이 이것도 역시 없습니다만 어쨌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로피나비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컨클루전즈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약제들,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로피나비르, 그다음에 인터페론, 이런 것들이 had little or no effect.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좀 뭐 안타까운 연구 결과죠. 예. 뭐 이런 연구가 나왔죠. 참고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FDA에서 지지난달인가요? 얼마 전에 바로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첫 번째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이 다국가 연구의 경우는 효과가 없었지만 미국 내에서 시행한, 미국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나라도 같이 몇 개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했어요. 그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사망률은 역시 낮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회복기간은 위약을 사용한, 플라시보를 사용한 그룹이 예를 들어서 회복기간이 15일이었으면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그룹은 10일로 5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자신들의 그 주도한 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이랑 미국의 입장이 약간 지금 현재 갈리는 상태고, 그 근저에는 이 또 둘 다 다른 임상시험에 근거한 건데, 참고로 제 생각에는 세계보건기구 이 연구가 굉장히 대규모 연구이긴 하지만은 컨트롤 그룹에서 비교 그룹에 약을 안 쓴 그룹만 있지 플라시보라는 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 근거 수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인다. 즉 세계보건기구의 그 연구가 조금 더 근거 수준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임상시험이 사실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장길남님 질문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케톤산증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질환 자체가 악화되면 합병증으로 이제 보통 그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 합병증들이 있죠. 고런 게 확률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연구가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어 그래서 요거 그 세계보건기구 미스바스터에서 근거 없는 속설과 관련한 거에서 항말라리아 약제는 효과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덱사메타존 요건 뭐냐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죠. 효과 있나? 예. 스테로이드 제제는 음 recommended. 예. 요거는 인제 실제 연구 결과에서 좀 도움이 된다는 임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아주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 이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권장하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권장하는 약제 중에 하나가 바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운동을 하면서 숨이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 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인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인제 뭐 물이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과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냐? 아직까지 옮긴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비말을 통해서 공중에서 바로 근접한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고 있나 보죠. 코로나19가 과연 신발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원인이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라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 걸리면 회복할 수 있다. 네, 이게 팩트라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합병증이 많고 영원히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이런 얘기가 중간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뭐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치료한 아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감염 경험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른바 그 부작용들을 좀 경험하기는 합니다. 며칠 혹은 몇 주 이상 동안. 심지어 뭐 머리카락도 휴지기 탈모라고 했고 감염 질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게 한 2-3 개월 있다가 3 개월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코로나19에만 아주 특징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 알코올이 코로나19를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알코올 도수 높은 거를 먹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알코올 그 도수 높은 거 먹고 사망한 사람들이 뭐 인도인가 어디에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뭐 미스버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현재 코로나19 관련한 거는 치료제 어느 정도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일하게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는 약제는 스테로이드 제제, 중증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제제고요. 렘데시비어는 권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떠나서 실제적인 치료제로 승인을 해서 렘데시비어는 중증 환자에서 회복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네, 이 정도고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승인된 약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약제를 중환 환자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경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감기 정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뭐 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도 그 걸려서 그 증상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의 경우도 거의 뭐 감기 정도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의 한 80% 정도는 무증상 플러스 경증으로 돼 있고요. 한 15% 정도는 약간 심한 경우, 그리고 한 5% 정도가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니라라님 질문. 코로나 사라지고 새로운 바이러스 병 생길 수도 있나요? 뭐 이게 어떤 질문이 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과 함께 살아왔고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사스 바이러스가 2002년 3년에 나오기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이미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의 중요한 원인 바이러스로 우리는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사스가 5번째, 메르스가 6번째,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바로 7번째가 되겠죠. 앞으로 또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MBC 한 달 전인가요?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해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역병 코드, 그러니까 전염병 코드로 공통적인 특징이 4010, 그러니까 40년, 10년, 40년, 10년. 희한하게 대유행 주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17년, 18년 그때 18년, 19년 그때가 스페인 독감이죠. 스페인 독감. 그 뒤로 40년이 지난 1958년 그때 아시아 독감이 또 유행을 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인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또 유행해서 마찬가지로 뭐 100만 명, 400만 명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더하면 2008년, 9년 그때 2009년이죠. 신종 독감이 그때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2019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코로나19 요게 이제 유행을 했죠. 근데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전의 세 개는 다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이번 거는 코로나19였거든요. 사실 작년이나 올해 또 다른 독감 바이러스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죠.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면. 근데 이제 올해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유행할지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요거 큰 거 지나갔다고 또 다른 큰 게 안 생기라는 법은 없겠죠, 사실은. 근데 이런 변이를 이제 보통 독감 같은 경우에 이제 대변이라고 해서 몇십 년마다 나타나는 거고, 매년 또 소변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해당하는 바이러스 백신 자체가 약간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역대 대유행 독감 혹은 바이러스는 겨울에 다 생겼었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었죠.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4월, 5월, 6월 그때 봄철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또 한 11월에 또 유행을 했었고, 또 4개월 후인 그 이듬해 2019년 3월에 또 유행을 했고, 그래서 꼭 겨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조건이 바로 낮은 기온에 그다음에 건조한 이런 조건이라서 그런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기 80님 코로나 발생 후 완치 후에 항체 생성 기간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요? 요거는 현재 연구 과제죠. 아직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항체가 오래 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와봐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런 게 보도되고 있었죠. 사실 중국에서 우한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뭐 박쥐설부터 해갖고 발생했다고 그러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전에
아마 수혈을 위해서 피를 미리 뽑아 놨었는데 작년 2019년 12월 이전에 혈액 보관했던 샘플에서 항체 검사를 해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이미 그전에 피에서 발견된 거로 봐서 작년 12월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것도 미국에서도 유행했을 것이다. 이런 게 뉴스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아시죠, 그거?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이팍님, 박준현님인가요? 겨울 봄에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네요. 사실 제가 초기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그 당시까지 미국 FDA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권장사항이 어땠냐면 일반 건강인들은 마스크를 평상시에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방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인들은 마스크를 굳이 안 써도 된다.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그랬죠. 저도 초반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최근까지 마스크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반 인구 집단에서 병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연구는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요. 일부 연구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지역사회에서 연구들 보면 그걸 마스크를 평상시에 쓰나 안 쓰나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일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초반에도 병원을 방문하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있거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직은 뭐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지만 최근 들어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집단 발병을 했을 때라도 그 집단이 평상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도 좀 적지만 특히 중증의 환자 비율이 적고요. 그다음에 사망자의 비율도 낮았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근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대만 몇 개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진자 수가 적죠. 발생자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적은 축에 속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국민들이 평상시에 마스크를 생활화하는 것이 관계가 있지 않나.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공간은 당연히 하고요. 뭐 혼자 사람 많이 없는 공간에서 운동할 때는 굳이 마스크를 여전히 쓸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어이구, 벌써 7시 49분. 야, 이거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런 문제점 몇 가지 토픽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12월 말까지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지난주에 500명대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600명까지 갔지만은 그래도 잘 조절이 되고 있는 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뉴스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뉴스를 보면 환자 수 발생하면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걸 되게 과장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0명 돌파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치명률 측면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물론 연세 드신 분들 7, 80대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게 치명적인 질환이 맞지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치명률 정도가 낮고 중요성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 이게 이제 나왔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부작용이라든가
장기간 부작용이 어떤지 그거 하나만 사실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번 백신은 정말 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까지도 확실하게 좀 보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코로나19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